수요가 필요한 반도체와 공급 해소가 됐을 경우에 튈 수 있는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는 차라리 자동차 쪽을 조금 더 이제 두 섹터만 비교한다면 통상적으로 12월 달은 코스피 강세, 코스닥 약세, 1월 달 가게 되면 코스닥 강세, 코스피 약세로 가는데 올해도 그 루틴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는 거고 보통 이제 월간마다 투자하는 루틴이 있는데 11월 달은 소비에 좀 포커스 맞추고 12월은 뭐 이제 연말이니까 거의 금융인데 오늘 모신 분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세무금융학과 교수시고요. AR 인베스트 대표시죠. 하창봉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랜만에 뵙는데. 네, 학교 수업도 좀 바빴고, 이제 약간 이제 오프닝이지만은 제가 강의를 좀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도 사실은 여러 대학교 제가 알기로는 서강 뭐 학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서울에 이제 서강대라는 일부 학교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그 필에 꽂히신 총장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갑자기 뭐 생뚱맞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이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주식으로만 봐서 그런데 이미 이제 학계라든지 재계라든지 전계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진다. 예, 그 이야기는 그냥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뭐 요즘 뭐 아주 화두죠. 큰 화두. 네. 이건 뭐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꿀 정도인데 뭐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라고 봐야죠. 조금 보면 약간 이제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새로운 알게 트렌드. 모르게 그냥 우리가 주식으로만 메타버스 관련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네. 누가 그러더라고. 메타버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버스 발음부터가 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래. 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8.15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한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도 보면 오늘은 좀 많이 오랜만에 한국 증시다운 장이 나왔는데 워낙 힘들었어요, 장이. 그렇죠. 그동안 정말 힘들죠. 오늘 1.5% 코스피 코스닥. 네. 상당히 오랜만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올 다 샀더라고요. 선물도 샀고. 네, 외국인이 코스피 사고 코스닥 사고 선물도 매수하고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 많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은 안 사고 선물 가지고 매일 단타한다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이런 또 아까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근데 외국인들도 워낙 단타를 쳐가지고 이제 하루 흐름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여기가 8.15잖아요. 네. 제가 딱 오늘 오랜만에 컴백한 날 또 이렇게 멋진 수급이 돼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 대표님 덕분이라고. 뭐 그게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노는 안 하시네. 네, 그게 다 맞았던 거예요. 매칭이 되다 보니까 아마 물론 이제 우리가 설레발 너무 하도 치는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국 올라도 빠지고 내리면 또 빠지고 했었는데 약간 저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그동안 정말 소외받았던 주들이 많잖아요. 섹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그런 섹터들의 주식까지도 다 좀 골고루 올랐단 말이죠. 그동안 NFT만 가다가 일단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좀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만한 의미 있는 어떤 섹터의 상승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힘으로만 놓고 보면 최근 4주의 가장 강한 힘이었고요. 이제 이건 이제 투자자분들이 느낀 것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주간 단위의 이제 지수의 주봉인데 최근 4주에 가장 강하게 막판에 이제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했는데 이게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오늘 뭐 일본도 또 중국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조금 좋게 본 건 뭐냐 하면 장 초반에 이제 갭 상승을 할 때는 셀트리온 효과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셀트리온의 이제 주사형 레키나로즈가 유럽에서 이번 주에 원래 승인 권고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지수가 강세 출발하길래 셀트리온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정작 셀트리온은 아침 시가가 전보였고 그러니까 쭉 밀렸던데. 근데 오늘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 쪽에서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흔치 않은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연간 뭐 33조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 날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만 매도였지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는데 딱 뭘 샀는 걸 봤더니 코스피 쪽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전기전자하고 운수 장비 업종을 가장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하면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진된 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라 그러면은 자동차 쪽인데
그 종목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간 건 없습니다. 네. 뭐 LG노텍, 삼성전기가 조금 좋았고 자동차 쪽도 뭐 그렇게 10% 오른 건 없는데 이런 과중에 기관들이 최근에 오늘 들어왔던 것 중에 가장 제가 좀 좋게 본 게 철강하고 건설 같은 대형 시크니컬 업종을 샀다는 겁니다. 워낙 시장이 이제 뭐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눌렸던 상태에서 좀 올라온 것이 좀 좋았고 또 하나 본 거는 뭘 봤냐면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도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근데 이건 뭐 다른 거 없었었어요. 카카오페이도 상장 첫날만 좋았지 사실은 계속 차익 매물이었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종목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까지 막 왁 밀어붙였던 게임주라든지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는 종목 이런 종목이 좀 쉬면서 그 빠진 자금 자체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뭐 반도체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시장에 골고루 다 담비를 내려줬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잠깐 언급하셨던 철강주 정말 이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 철강주가 계속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죠. 네.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으나 뭐 산적한 문제, 뭐 원자재 가격의 뭐 이 상승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계속 갈 것이냐, 이게 일시적 하루 뭐 기술적 반등 아니냐, 이 정도로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철강주가 오늘 좀 오르긴 했어요. 수급도. 근데 정말 억울해요. 왜냐하면 포스코 뭐 실적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현대제철도 그렇고. 근데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그게 이제 포스코나 이런 종목 현대제철이 무거웠던 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크니컬 업종인데 가장 결정적으로 원자재 코스트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적인 지금 최대를 보였지만은 이제 원가의 가격 전가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판가로 가기가 어렵고 아시겠지만은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온기가 우리가 예전에 한 몇 번 들었는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제조업이나 시크니컬 업종의 수익성 개선이 믹스가 덜이거든요. 스프레드가. 만약에 지금 자동차처럼 전기차처럼 이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들어오게 되면 쉽게 말해서 수요 개인 인플레이션 들어오게 되면 그쪽은 확 싸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가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봤는데 이게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상승 탄력성을 봤더니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러니까 주요 우리가 이제 고로에서 철근이라든지 이제 1차적인 걸 만들어내는 업체의 상승률은 조금 낮았고 오히려 종목들로 들어봤더니 동국제강, 뭐 세아제강, 뭐 현대 비엔지 스틸 이런 종목들이 더 상승률이 좋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두 기업들의 이제 시가총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큰 돈이 같은 100억이 들어왔을 때 어떤 종목은 1%밖에 상승 못할 거고 좀 가벼운 종목은 5%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도 봤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말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강석을 수입을 해서 뭐 전자로든 고로든 이걸 이제 녹여가지고 철근도 빼고 뭐 강판도 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자에 말씀드렸던 동국제강이나 뭐 세아제강이나 현대비엔지스틸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또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뭐 냉연한다든지 압연한다든지 프레스 해가지고 이게 조선으로 가면 조선용 후판이 되게 되고 자동차로 가게 되면 자동차용 강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또 철근을 뽑아내게 되면 거기 건설업종으로 가는데 약간은 그러니까 마진율의 원자재 리스크가 조금 작은 소비재에 조금 가까운 철강주가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기에는 왜 그랬냐 보니까 지금 조선주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시크니컬 해서 그런데 조선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시장 때문에 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기 전망도 상당히 괜찮고 시장 때문에 눌려져 있고 삼성중공업이 다음 주에 유상경제 물량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눌려져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한 2, 3주 전에 보면 조선사들이 지금 LNG 수주 계속하고 또 11월 달, 12월 달에도 저기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중동 쪽에서 LNG 프로젝트가 또 있거든요. 조선주가 좋은데 이게 이제 뭐 개별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철강주 그러면 아까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뭐 아직 원자재 이제 급등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 자체가 조금 마그라지면 투자 포인트를 그래도 포스코나 현대제철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전방위의 조선이라든지 건설을 앞에다 두고 자동차도 앞에다 두고 거기에 바로 직접 붙일 수 있는 약간 뭐 조선용 후판, 자동차용 강판 이런 종목으로 본다면 오히려 동국제강, 뭐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현대비엔지스틸
이런 종목 쪽이 조금 더 탄력성이 좋지 않겠느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 가운데서도 오히려 대형주들 요즘 하여튼 뭐 중소형주 장세다 보니까 그렇죠.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런 좀 작은 기업들의 주식이 훨씬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지 않냐. 네. 이거는 모든 섹터가 다 동일한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겠죠. 네, 전체 시장의 힘 자체가 뭐 어제 많이 기사 보시겠지만은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하반기 접어들어서 확 들어오질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오늘 같은 장은 정말 특이한 장이에요. 전방에 다 올리는 거. 어제 같은 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근 한 달 동안 느꼈던 장이거든요. 갑자기 막 NC소프트 상 쳤잖아요, 어제. 야, 그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개인이 5,000원 원어치 주식을 샀다면서요? 네, 뭐 그런 일화도 좀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장이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특정 종목에만 확 몰리다 보니까 못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도 사실 큰 그림에서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철강 이야기 드리면서도 좀 큰 철강주는 조금 탄력성 면에서는 더딜 것 같다. 네, 저는 그리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지금 그동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이 뭐죠? 이 아시아 쪽의 공장들 뭐 이런 쪽이 좀 가동이 중단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공급단에서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글로벌리 이 공장들이 가동하는 게 이제 전부 다 재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현대차 기아에 대한 뭐 상승했지만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뭐 제가 지금 뭐 베트남의 그 공장의 근처에 하노이나 근처에 계신 분이랑 계속 연락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아름아름 돌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떤 때는 뭐 말씀하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말레이시아 공장이 어느 정도 다시 돌아간다 그러다가 또 베트남 공장도 돌아간다고 했는데 또 어떤 언론을 보게 되면 사실 왜 이게 조금 국내는 우리가 가보면 되거든요. 뭐 5시간 내면 대한민국은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근데 이제 해외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좀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노출되는 정보에 이제 조금 귀를 기울이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에도 그냥 삼성전자 주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게 좀 그렇게 원활하진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를 좀 가볼 수가 없으니까 체크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뭐 원활한 그러니까 쉽게 더 악한 거는 조금 진정되는 정도만 보는 게 좋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 수율이 다시 100%로 돌아간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애플의 주가만 봐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애플의 주가가 못 치고 간다는 거는 아직 생산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나. 물론 그게 하나의 스마트폰이다 할지라도 말이죠. 네, 그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형 우량주 아직은 신규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삼성전자 7만 원대에서 또 이야기하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뭐 9만 원, 10만 전자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속 상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게 1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이라도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여기가 말고 또 밑에 지하실이 있습니까에 대한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근데 만약에 두 개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나을 것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희한한 경제 용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는 어차피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니 뭐 파운드리 한다던데 뭐 하죠. 근데 전체 뭐 이번 3분기 16조 나올 때 반도체 쪽에서 10조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수요 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의 물가 지수가 30년 내 최고치를 가고 뭐 중국의 물가 지수가 뭐 13% 넘고 이런 거 전부 다 공급 요인입니다. 공급 요인이기 때문에 수요가 필요한 반도체와 공급 해소가 됐을 경우에 튈 수 있는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는 차라리 자동차 쪽을 조금 더 이제 두 섹터만 비교한다면 네, 전 더 빠르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계속 보유하자. 네. 이거는 오케이. 자, 신규 입장에서 지금 저가 매수할 타이밍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때요? 보통 이제 11월 장이 오게 되면
알게 모르게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기관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굳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지 않을 거고 아마 대부분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배당에 대한 매칭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2월 달은 코스피 강세, 코스닥 약세, 1월 달 가게 되면 코스닥 강세, 코스피 약세로 가는데 올해도 그 루틴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는 거고 어제 우리나라가 모 제과 업체들의 마케팅 날이잖아요. 빼빼로데이였잖아요. 빼빼로데이. 근데 어제는 사실 그보다 더 큰 게 중국의 광군제였는데 이게 워낙 지금 이제 중국 관련 섹터가 화두가 안 되다 보니까 어제 알리바바의 매출이 기사가 많이는 안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년보다 더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통 이제 월간마다 투자하는 루틴이 있는데 11월 달은 보통 소비에 좀 포커스 맞추고 12월은 뭐 이제 연말이니까 거의 금융인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 대형주 관점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만약에 새 돈이라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서두를 이유 없다. 예,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 얘기는 시간이 아직 좀 더 이런 횡보가 됐든 하락이 됐든 조금 더 뭔가 변동성이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좀 사기 남아있다?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분이라면 차라리 조금 기다리고 오히려 만약에 그래도 일정 부분 내가 현금 들고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도 뭐 연말에 그래도 뭐 좀 용돈이라도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배당주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 조금 더 좀 무거운 주식 예를 들어서 뭐 금융회사도 괜찮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게 뚜껑 열리면 안 되는데 열어도 돼요. 대출 금리가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근데 11월 달에 대출 많이 받으셨구나.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노총각으로 사세요. 대출 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 어쩔 수 좀 지겹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약간 우리가 5대 은행 회사 중에서 좀 큰 회사 뭐 KB금융 한 종목 아니면 약간 그 예대금리 비중이 좀 높은 게 BNK 금융지주가 조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이 지방은 이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BNK 금융지주는 예대 마진 폭이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럼 지방은행주 하나. 그 중에 지방은지 보통 DGB하고 BNK가 있는데 BNK 금융지주 하나, 그럼 대형 시중은행주 하나 그렇게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그거보다 그래도 주가가 조금 탄력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싶어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배당은 안 나오지만은 그래 금융주는 금융주인데 내가 조금 그래도 야 금융주 가면 어쨌든 뭐 비슷하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카카오뱅크를 이제부터는 다시 좀 봐도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배당 시즌과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배당이랑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배당 받을 기대가 안 되죠. 네, 카카오뱅크는 지금 배당할 때가 아니거든요. 카카오뱅크 배당한다 그러면 바로 매도 쳐야 됩니다. 그렇죠. 성장주인데. 성장주 어디 배당을 하고 있어. 그건 아닌데 이제 컨셉 자체를 내가 금융주를 좀 그래도 중기주를 보시는 분은 한 전체 1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금융주 기준입니다. 한 KB금융정주나 뭐 요 정도 신한이나 이런 거를 한 30-40% 지방금융회사 BNK라든지 BNK 뭐 좁혀드리죠 그냥 기업을 BNK 쪽을 한 20-30% 여기에 카카오뱅크 정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한은에서 또 11월 달에 그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는 게 지금 보통 다 정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또 시중금리가 또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주식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한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별로 영향 못 미친다. 중요한 건 연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한은은 이미 늦었어요. 늦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9월 달에 지금 기준 25bp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이제 0.75%인데 여러분들 주담대 딱 열어보면 기준금리가 있고 가상금리가 있는데요. 이 가상금리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자를 많이 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가상금리가 어느 정도일까를 보면 좀 가늠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추이를 좀 보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보면 머리 아프시죠?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국고채 지금 3년물 기준금리가 1.9%입니다. 최근 한 반년 만에 더블 쳐버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0.75%에서 25bp 올리도 시장은 아무 상관 안. 제가 조금 오버 말하면 뭐 우리나라 금리 올렸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기준금리 베이스로 맞춰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 전체적인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그만큼 소비가 줄든 또 쓸 돈이 줄어드니까 아니면 뭐 투자에서도 비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급이 더 꼬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급 때문에 저 주가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수급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가계부채 1,800조의 가계부채가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그걸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사실 금리 오는 것보다는 아시겠지만은 부동 가계부채의 적정 금액 절반이라 그래야 될까요?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나친 부동산의 어떤 가격 보복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막고 그게 기준금리 올리는데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서민층은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금리를 또 안 올리게 되면은 이게 또 가계부채가 2,000조를 넘어가 버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큰 그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올리게 됐을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주시장 관점에서의 흐름 자체는 저는 이미 시중금리 자체가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로 잡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금융주 배당과 또 자본 이득 네. 이것을 감안해서라도 금융주 쪽이 좀 괜찮아 보인다. 그렇죠. 이제 대형주 단에서 고른다면 대형주 대형주 장세가 연말까지 많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도저히 메타버스도 모르겠고 뭐 토큰이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주식 오래 해가지고 예. 안정적인 예. 보통의 이자보다 높은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그렇죠. 얻겠다.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분들 차라리 예, 우리 대형주 단에서는 그나마 이 금리 상승에 반영하는 섹터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샀어요. 네. 그럼 언제 팔아요? 아, 보통은 이제 그 연초에 파는 건데 작년과 올해 좀 특징이 뭐였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연말에 이제 배당 수요가 들어왔다가 연초가 되게 되면 이제 권리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정시가 마무리하는 폐장일 전날. 그래서 배당락이 있는데 그럼 연초에는 그 수급이 보통 빠지는데 약간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지금 미국도 이제 테이퍼링을 이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했습니다. 했고 지금 금리 쪽에서는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월 의장이 될지 블레이드너 연준 의사가 될지 차기 FMC 의장이 결정이 안 났어요. 시장에서는 그냥 파월로 가자는 설도 많고 그렇게 있는데 근데 그러면 큰 트렌드 측면에서는 어쨌든 풀었던 돈을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내년이 됐다고 해서 1월이 됐다고 해서 이 금리의 어떤 상승 속도가 갑자기 꺾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매도 시점은 이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장의 경기 민감 전차군단으로 강력한 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쪽이 강할 건데 아마 1월 달에 굳이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 철강, 화학 네. 뭐 이런 쪽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때 그렇죠. 아무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네. 때 그때 그 금융주를 매도하고 이쪽 섹터로 갈아타자.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바벨 전략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